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독서 방법을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해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나 보다, 또는 방법을 잘못 가져갔나 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시문을 잘못 읽는 경우도 많아요. 잘못 읽다니요? 한글은 예전에 다 깨우쳐가지고 글자들은 똑바로 잘 읽는데요, 문제는 읽은 뒤에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글자들은 읽는데 해독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죄는요, 누구한테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세종대왕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문자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너무 쉽게 익힐 수 있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쳤다, 즉 글자 모양을 보고 글자를 읽어낼 수 있다 하면 바로 책을 던져줍니다. 누가? 어른들이. 그래서 원죄는 세종대왕님한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른들한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글자들을 깨우쳐가지고 읽을 수가 있다면 바로 독해력은 자동으로 완성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누가?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글을 잘못 읽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죄가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지도했어야 할, 또는 지도해왔던, 그러나 제대로 지도를 못했던 여러 어른들, 선생님 포함해서 부모님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 책임입니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학년 때 말입니다.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 오늘은 교과서 어느 쪽, 몇 줄부터 시작이죠? 네. 그러면 거기 철수, 거기서부터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교과서. 자, 읽어보세요. 쭉 읽어나갑니다. 잘 읽죠? 낭낭한 목소리로. 그 다음 거기까지 스톱. 그 다음 두 번째, 옆에 앉은 영수가 이제 그 뒤에부터 또 읽어나가 보도록 하자. 쭉 읽어나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 와중에 중간쯤에 철수가 됐든 영수가 됐든, 누구야, 그 부분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의미가 안 통하잖아, 제대로 한번 읽어볼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 부분? 또는 그렇게 읽으니까 의미가 통하지 않잖니, 누구 한번 의미가 잘 통하도록 읽어봐 줄 사람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들어가는 경우 보셨어요? 못 봤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지도할 때, 나를 지도할 때 그렇게 교과서를 읽어봐라 라고 많이들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그렇게 피드백 주는 선생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글자들만 내리 소리내서 읽어요. 읽는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나선 머릿속에서 정리를 못하더라고.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설명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공유해 놨습니다. 거기서 링크를 찾아 들어가셔서 교재를 다운로드 일단 받으시고, 1쪽짜리 문서입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시행했던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물론 고3 모의고사 지문이죠. 경제 지문입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문이 꽤 길죠. 거기다가 경제 지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다, 수능 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가정하에 시험 때 읽어가는 속도로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휴대전화 준비하셔서 녹음 기능을 켜놓고 한번 자기 읽는 그 소리를 녹음을 해보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딱 한 문단만 읽어볼 겁니다. 한 문단 몇 줄이야 거기? 8줄인가요? 딱 한 문단만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본인이 시험을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시험 볼 때 어떤 속도로 읽어대는지, 지문을 읽을 때 거의 같은 속도로 한번 거기 첫 문단,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서부터 부양시키고자 한다까지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일단 지금부터 녹음 시작해보십시오. 물론 영상은 잠시 스톱 시켜놓고요. 예. 자, 어떠십니까? 이제 지문에서 눈을 떼고 눈을 감아도 좋아요. 그 지문 안에서, 저 한 문단 안에서 몇 개의 단어 정도가 생각이 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5-6개 정도면 굉장히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로. 심하면 2-3개? 1-2개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 기억 못해요. 우습죠? 이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일단
선생님이 지도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19년에 시행됐던 지문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죠. 6년 동안 이 지문을 가지고 계속 학생들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제대로 5개 이상 단어 기억하는 학생 못 봤어요. 기억을 5개밖에 못하는데, 단어 5개밖에 못하는데 줄거리는 언감생심이죠. 생각지도 못합니다. 지문의 줄거리를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태까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특징적인 학생들 목소리를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 학생 목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자기가 녹음했던 소리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들려드릴게요. 물론 영상은 잠시 스톱시켜놓고요. 예.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더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되셨나요? 어때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학생 문제 있습니다. 좀 빠르죠?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녹음 들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영상은 잠시 스톱시켜놓고.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다 들어봤죠? 첫 번째 학생보다는 조금 느릿한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퍼. 뭐가 어설플까? 글쎄요. 그거는 세 번째 학생 음성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녹음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영상은 좀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자, 들어보셨죠?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보단 확실히 느립니다. 읽는 것이. 읽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세 학생 공통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선생님이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미리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끊지를 않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 끊지를 않으니까 의미 덩어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읽기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문장을 읽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읽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장을 날려먹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합쳐져서 새로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를 따져줘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그 뒤에 붙을 때는 앞에서 두 개의 문장이 만들어 두었던 의미 덩어리에 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의미 덩어리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이 조금씩 붙어가면서 하나의 문단의 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과의 관계, 또 세 번째 문장과 그 앞문장들과의 관계, 네 번째 문장과 그 앞문장들과의 관계, 이렇게 따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문단에는 5개의 문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문장 자체는 5개밖에 없어요. 그럼 주어 서술어 해가지고 5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쫀심 상하는데요? 왜요? 5개 문장밖에 안 되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실제로 그랬잖아. 문제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읽기 방법을 점검을 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읽기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다시 봐가면서 한번 따져봅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있대. 정책금리를 활용한대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화정책의 목표구만. 근데 경제 안정이 도모래요. 안정을 도모한대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그 다음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자, 첫 번째 문장까지는 정책금리를 활용한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째 문장에 들어오니까 정책금리를 인상을 한대. 언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넘쳐날 때란 말이에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돈의 흐름이 좋고 많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 인상을 하면 그 다음 경기가 진정되나 보다. 자,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두 번째 문장이 상수를 하고 있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순하게 금리 활용, 경제 안정, 물가 안정 요거였는데 두 번째 문장은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진정시킨대. 그런데 세 번째 문장 가봅시다. 경기가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세 번째 문장. 정책금리 인상으로 그래요. 앞에 두 번째 문장에 나왔던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자 여기서 이제 정책금리는 뭐냐? 시장금리는 뭐냐?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 빌려줄 때 적용시키는 이자율이에요. 시장금리는 그렇게 빌려온 돈을 시중은행들이 일반 가게나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적용시키는 이자율이죠. 은행도 남겨 먹어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적용시키는 정책금리보다는 시장금리가 조금 높겠지. 왜? 자기네들도 이자 더 받아가지고 건물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잖아.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가계기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공급이 축소된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신용공급 축소는 요거는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상술해주고 있죠.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돈이 적어지니까 시중에 쓸 돈이 없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가 진정이 되는군요. 반면 다섯 번째 문장.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반대 과정을 통해 즉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돈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씀씀이가 더 해퍼지고 경기가 침체됐던 경기가 부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아까 들려드렸던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녹음 관심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문장과 문장 사이를 끊질 않아요. 세 명의 학생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도 의미 단위별로 끊어가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이어지질 않고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테트리스 게임 해봤죠? 테트리스 게임은요, 위에서 도형이 마구 떨어집니다. 물론 하나씩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밑에는 맞춰서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알맞게 꽂아 넣어야 돼. 밑에 있는 지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지식체계, 정보체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통해서 또 자기가 소리내서 읽는다면 귀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위에서 테트리스 떨어지듯이. 그걸 차곡차곡 꽂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쌓아놓으니까 게임이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읽기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내가 글자를 읽었음네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가면서 반복을 해야죠. 이게 무슨 소리야? 물론 그 사이에 어휘력도 문제가 되겠고 이해력도 문제가 되겠고 배경지식도 문제가 되겠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휘력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글 읽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지금 선생님이 지도해준 대로 문장과 문장 사이, 문장 안에서도 의미 덩어리별로 앞에가 주어, 그리고 그 앞에는 주어를 수식하는 말, 그 다음 중간에는 목적어, 물론 목적어를 수식하는 말도 따로 있겠지. 그 다음엔 서술부를 수식하는 부사구도 있을 것이고 부사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의미 덩어리들을 갖다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이해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 읽었을 때 끝났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은 문장에다 덧치우기, 살을 입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분해해 놓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첫 번째 문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단순한 예시인지 이유제시인지 아니면 상세하게 서술하는 상술 문장인지 부연, 덧붙이는 내용인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어떤 관계로 같이 연결되어 가는가, 복잡하면서도 유기적으로 머리에서 사고가 감각이랑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독서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앞선 강좌에서 무작정 지문만 읽고 그리고 문제 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선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일단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따져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묻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지문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또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런 점들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독서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 일치불일치, 이해 문제, 감상 문제, 비판 문제, 마지막 보기상자, 논증 문제까지도 같이 한번 해결들을 차례대로 해나가 보자고요.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